70년을 살아오며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25에 시집가서 살던 집은 시어머니 이름이었고 남편이 사업한다며 얻은 집은 은행 이름이었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옮겨 산 곳들은 전부 월세였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남의 집에서 살다가 퇴직 후 정착한 이곳 역시 5평짜리 원룸 월세였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늘 그랬듯 눈을 뜹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낡은 이불을 비추고 저는 무릎을 두드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이 정도쯤이야 익숙한 통증입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에서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된장찌개를 꺼냅니다. 혼자 먹는 아침은 간단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점, 된장찌개 한 그릇.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맞은편 아파트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지도 저랬었는데 설거지를 마친 손을 닦으며 저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통장 몇 건을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한 적금 통장, 퇴직금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 그리고 매달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통장. 하나하나 펼쳐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3천.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술에 빠졌을 때 제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번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엔 딸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면서도 밤늦게 청소하며 무릎이 시려와도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힘들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며 돼. 그렇게 말해왔고 은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저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공원까지 걸어가는 길, 슈퍼 앞을 지나며 주인 아주머니와 눈인사를 나눕니다. 어머니, 산책 가세요? 네, 날씨가 좋네요. 공원 벤치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 2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천천히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빨리 걸을 순 없지만 이 정도 산책은 매일 합니다. 건강을 챙겨야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집으로 돌아와 점심 준비를 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에게서 오는 전화는 늘 반가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딸이니까요. 여보세요, 은지야? 엄마, 지금 괜찮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큰일 났어. 전세 사는 집 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대. 2개월 안에 나가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딸의 떨리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같은 조건으로는 도저히 다른 데를 못 구하겠어. 은행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 엄마, 나 어떡해? 이럴 줄 알았어. 마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최소 1억은 있어야 비슷한 데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억. 그 돈이면 제 노후 자금의 거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 노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엄마, 괜찮아. 엄마한테 조금 있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도와야지.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우리 함께 살 집을 지으면 어떨까? 2억이면 작은 땅을 사서 단층 집 하나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은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집, 제 이름으로 된 집. 그러면 딸도 집 걱정을 덜고 저도 딸 가족 곁에서 손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게 낫겠어. 은지도 기뻐할 거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제 집을 갖는다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엄마, 뭐? 우리 그냥 함께 살 집을 지으면 어떨까?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있잖아. 그걸로 작은 집 하나 지어서 우리 같이 살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정말 그래도 돼?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 혼자 이 좁은 데서 뭐하니? 우리 같이 살면 엄마도 좋고 너희도 좋잖아.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딸의 기쁨이 전화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에서 다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 손주들이 할머니 방에 놀러 오는 모습, 은지가 엄마 오늘 뭐 해줄까? 하며 웃는 모습. 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이 집이 제 평생의 꿈이 될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꿀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은 원룸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지. 딸 곁에서, 가족들 곁에서. 그것이 제가 바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제가 바란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기로 결정한 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지와 사위 우석이 좋은 땅을 찾았다며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석은 운전대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저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우리 집을 갖게 된다는 설렘이었습니다. 땅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단층 집 하나 짓기엔 충분했습니다. 은지가 제 팔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 조용하고 좋지? 그래, 좋구나.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봤던가요? 이 웃음을 위해서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 통장에서 땅값 8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건축비로 1억 2천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엄마는 이 정도면 충분해. 설계 도면을 보는 날 은진의 가족이 모두 제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5명이 모여 앉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외손자 민준이가 설계 도면을 펼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내 방이에요. 완전 크다. 그래, 민준이 방이야. 마음에 들어? 네, 할머니 최고. 평소 게임만 하던 아이가 제게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외손녀 서연이도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여기 분홍색 벽지 붙이고 싶어요. 그래, 그래. 서연이 좋은 대로 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은지와 우석은 거실 구조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꿈을 꾸는 게.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설계 도면을 펼쳐보았습니다. 도면 한쪽 구석에 작은 방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이라고 연필로 써 있었습니다. 제일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하나뿐이고 화장실에서도 제일 멀었습니다. 뭐, 괜찮아. 나 혼자 쓰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인부들이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집, 진짜 내 집이 생기는구나. 어느 날 현장에서 은지를 만났습니다. 딸이 자재를 확인하며 현장 감독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야무졌습니다. 은지야, 고생이 많구나. 엄마야말로 매일 왜 나와? 더운데 집에서 쉬지? 괜찮아. 우리 집 짓는 거 보는 게 좋아서.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평생 이런 집 가져보는 게 꿈이었는데. 엄마 덕분에 꿈을 이루게 됐어. 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바라던 게 이거였어.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축비 추가분을 또 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살면 생활비도 나눠 쓰고, 그럼 이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집이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단층집. 현관을 열면 거실이 보이고 방이 4개 있었습니다. 주방도 넓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입주하는 날 은진의 가족이 모두 짐을 싸서 왔습니다. 이삿짐 차가 도착하고 집안이 순식간에 가구와 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작은 짐을 풀었습니다. 이불 한 채,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담벼락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 방이 있다는 게 어디야. 짐을 다 푼 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지가 새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우석은 큰 TV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을 오가며 신나 있었습니다. 엄마, 와서 앉아봐요. 이 소파 정말 좋지? 은지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아.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첫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가족이구나. 하지만 식사 도중 우석이 무심코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모님, 참 좋은 집 지으셨네요. 이 정도 집이면 나중에 팔아도 잘 나가겠어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팔다니? 무슨 소리지? 은지가 황급히 남편을 쳤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가 평생 살 집이잖아. 아, 그냥 그런 소리지? 하하. 우석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TV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내일부터 적응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석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팔아도. 아니야. 그냥 실수로 한 말이야.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저는 눈을 꼭 감고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안이 곧 현실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집이 제가 꿈꾸던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제 삶을 올가맬 감옥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이제 함께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함께 사는 첫 주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주방에 서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은지가 아이들을 깨우러 가고 우석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며 웃었습니다. 어서 와서 먹어라. 식기 전에.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식탁에서 우석이 물었습니다. 장모님,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손에 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생활비? 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벌이가 빠듯해서요. 반반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은지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가. 아니, 같이 사는 건데 당연히 나눠 내야지. 장모님도 그게 편하시잖아요. 우석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 그게 맞지. 제 통장에는 이제 2,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반씩 낸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공과금, 식비, 기타 비용. 한 달에 최소 70만 원은 나갈 것 같았습니다. 2년. 아니, 2년 반이면 다 떨어지겠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때쯤이면 우석이 일도 안정될 거고 은지도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민준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제 친구들 오늘 집에 데려와도 돼요? 그럼, 그러렴. 그럼 할머니 방에서 좀 계셔주시면 안 돼요? 거실이랑 제 방 쓰게요. 내 방에서 있으라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방에 숨어 있어야 하지?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나와봐요. 왜? 엄마, 방에 있는 옷장 있잖아요. 그거 우리 방으로 옮기면 안 돼요? 우리 방에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요. 응. 그럼 내 옷은? 엄마는 옷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벽장에 걸어두시면 되죠.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 그날 오후 우석과 민준이가 제 방에서 옷장을 빼갔습니다. 방이 더 휑해졌습니다. 저는 벽장 문을 열어 옷을 걸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많지 않긴 하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모두가 화장실을 쓰느라
북새통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일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급하게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애들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는 동안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라. 우석이 먼저 와서 앉더니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이거 좀 짜네요. 아, 미안하네. 내가 실수를.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해주세요. 요즘 혈압이 높아서. 말을 마치고는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은지도 왔지만 피곤한 얼굴로 몇 숟갈 먹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음식 시켜 먹을게요. 엄마도 매일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시켜 먹어요. 딸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부터 은지는 정말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몫만 따로 차려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치킨을 먹을 때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왜? 나만 빠진 거지?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와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게임 방송 봐야 하는데요. 민준아, 할머니가 지금 보고 있잖니. 할머니는 방에서 보세요. 여기 TV가 더 큰데 제가 봐야죠. 말을 마치고는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저는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내 집인데 점점 내 자리가 사라진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는데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와 우석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어머니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집 짓는데 거의 다 들어갔을 텐데 한 23천 정도 남았으려나? 그것도 생활비 반반 내다 보면 2년도 안 돼서 바닥나겠네. 그럼 우리가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어쩌겠어. 에휴, 진작 그 돈으로 투자를 좀 했으면 지금쯤 돈이 불어났을 텐데. 집만 달랑 지어놓고 어머니도 참.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집 생긴 거잖아. 우리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인데? 어머니 이름이잖아. 나중에 상속세만 한 짐 될걸.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돈으로만 본 거야? 짐으로 본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앞으로 병원비 생각하면 머리 아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야.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침 안 해?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래? 그럼 알아서 먹을게. 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안고 웅크렸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평생을 모은 돈으로 지은 집,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꿈꿨던 집. 그 집에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줄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바닥난 돈줄.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파란 하늘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 하늘 아래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집에서 그저 얹혀 사는 늙은이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했지만 가족들은 엄마 음식은 짜다, 엄마 음식은 기름지다며 배달 음식을 더 자주 시켰습니다. 저는 제 몫만 따로 차려 먹었습니다. 거실에 나가 앉아 있으면 민준이가 할머니, 저 친구들 온다니까 방에 좀 계세요라고 했고, 서연이는 할머니, 여기 앉으면 TV 안 보여요라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불편해할까봐.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무릎도 심하게 아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아무도 제 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몸 좀 어때? 은지가 물었지만 일어나서 도와주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엄마,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우리는 치킨 시켜 먹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시래기나물만 있었습니다. 밥을 데워 혼자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맞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8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야? 저요, 할머니.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급한데 빨리 좀 나올 수 있겠니? 할머니, 저 샤워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서연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정말 급해. 알았어요. 조금만요. 결국 40분을 기다린 끝에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하고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우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사실 요즘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업 자금? 네. 제가 요즘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는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천.
제 통장에는 2,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잘 되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어머니 돈도 나중에는 은지 거 아닙니까? 지금 쓰면 되죠. 어차피 나중에는 은지 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서가 엄마 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 돈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어머니, 평생 모으신 돈인데 벌써 다 쓰셨어요? 우석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 짓는데 대부분 들어갔고 생활비로 쓰고 나니 에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서가 미안하지만 그 돈은 엄마가 나중을 위해 남겨둬야 해. 나중이요?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시잖아요. 무슨 나중이 필요하세요? 그래도 에휴, 알겠습니다. 됐어요. 우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은지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제가 뭘 물어봐도 나도 바빠, 나중이라며 피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도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가면 눈치가 보이고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저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은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엄마 좀 이상해. 엄마, 지금 자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엄마, 그냥 소화제 먹고 자. 약 어디 있는지 알지? 은지야, 엄마, 내일 병원 가.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지금 자야 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겨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말년이었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 없는 곳에서 함께 사는 것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빛이 제 작은 방을 비췄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침묵만이 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가슴 통증은 다행히 가라앉았지만 온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은지가 가끔 문을 두드렸지만 그저 엄마 괜찮아? 라고 묻고는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그저 응, 괜찮아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겨우 몸을 추스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업권 있잖아요. 또 시작이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서가, 그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니.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괜찮은 기회예요. 제 친구가 투자했는데 벌써 2배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 돈도 나중에는 은지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해서 물려놓으면 다 우리 가족한테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차피 은지한테 가는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내가 죽어야만 그 돈이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우서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우리랑 같이 사시는데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어머니도 좋으시잖아요. 그때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또 그 얘기해? 엄마 힘드시잖아. 아니, 나는 우리 가족 생각해서 하는 소린데. 은지야, 너도 알잖아. 요즘 우리 형편이 얼마나 빠듯한지. 은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설마 은지도? 엄마, 사실 우리가 요즘 좀 힘들어. 민준이 학원비도 밀렸고 서연이 교재비도 내야 하는데. 은지야, 그런 건 엄마가 엄마 돈으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엄마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 대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지야, 대출은 엄마 나이에 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가 없잖니. 엄마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갚지. 그냥 명의만 빌려달라는 거야. 하지만 우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시면 좀 서운하죠.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하셔서 이 집을 지은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우서가, 은지야, 엄마는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엄마한테 남은 돈이 얼마 남았는데요? 우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좀 넘어. 뭐?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우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충분할지 몰라도 우리 가족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우서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엄마 돈인데. 은지가 말렸지만 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지 돈이죠.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은지가 받을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종식 생활비로 쓰다가 다 날리면 어떡해요? 여보, 아니,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70이 넘으셨잖아요.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그 돈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건가?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은지가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우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투를 바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하지만 어머니, 제 말도 일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어머니도 편하게 모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여보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조금만 도와줘.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도 앞으로 살 날이 남았어. 알아. 엄마,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달라는 거잖아. 엄마 돈 쓰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대출은 엄마, 제발. 이번만. 응?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일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는 꿈, 손주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거라는 기대,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희망.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제 통장이 사랑받았던 겁니다. 나는 그저 돈이었구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은지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 설득 안 되면 어떡해?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 이진명이가 어머니 이름이잖아. 어머니가 뭐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넘어오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에휴, 그냥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야. 어차피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가 케어하기도 힘들잖아.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나를 버리려는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은지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머니 돈도 거의 바닥났고 앞으로 우리가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다 대야 해. 그럴 여력이 우리한테 있어? 하지만 엄마인데... 가족이라고 무조건 희생할 순 없어. 우리도 살아야지. 애들도 키워야 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은지가, 내 딸이 날 버리려고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평생을 바쳐 키운 딸. 그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삶. 그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요? 요양원 보내기. 거기서 쓸쓸히 죽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인가요? 저는 주먹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들이 들을까봐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놓인 법률 상담이라고 쳤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더 이상 딸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을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비록 그 상대가 제가 평생 사랑한 딸일지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순자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비슷한 일을 겪고 법률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정 앞 벤치에서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정순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 언니, 나 좀 도와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딸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지은 일, 점점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일, 어젯밤 들은 요양원 이야기까지. 순자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그거 알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배워야 하는 거야. 내 딸은 배우지 못한 거야.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너무 많이 준 거지. 자식한테 모든 걸 주면 자식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고마운 줄 모르지. 순자 언니는 법률상담소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여기 전화해봐. 무료로 상담해줘. 내 권리를 지켜야 해, 정순아. 하지만 은지가 알면 은지가 뭘 어쩌게.
정순아, 내가 살아야 은지도 사람 구실하지. 내가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 게 은지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요양원에 보내질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산책 좀 했어. 엄마, 앉아봐. 얘기 좀 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파에 앉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엄마, 건강 말이야. 요즘 엄마 몸이 안 좋으시잖아. 가슴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고?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래. 아니야, 엄마. 제대로 케어를 받아야 해. 근데 우리가 솔직히 엄마를 제대로 돌볼 여력이 안 돼. 시작됐구나.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엄마, 들어봐. 여보랑 얘기했는데 엄마를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면 어떨까 해서. 요양, 시설? 요즘은 시설이 정말 좋아. 간호사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엄마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을 거야. 은지야, 너 엄마를 버리려는 거야? 뭔 소리야. 엄마,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잘 모시려고 그러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어젯밤 너랑 우석이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지? 이 집이 빨리 너희 거 되길 바라는 거지? 엄마, 그건 은지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나를 이렇게 볼 줄은 몰랐어. 나는 평생을 너만 보고 살았어. 내 아버지가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도 내가 참은 건 너 때문이었어. 내가 밥 굶지 않게, 내가 학교 다니게, 내가 대학 가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어. 엄마, 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도 너한테는 고기 사줬어. 내 옷은 10년 넘게 입으면서도 너한테는 새 옷 사줬어. 내가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그 돈을 내 학비로 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뭘로 본 거야? 돈으로 본 거야? 죽기를 기다려야 할 짐으로 본 거야? 엄마, 아니야. 나는 은지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엄마를 사랑하니? 아니면 엄마 돈을 사랑하니?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힘들어. 여보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애들은 학원 비며 뭐며 돈이 계속 들어가고, 나도 미치겠어. 그래서 엄마를 버리는 게 답이야?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도 좀 숨 쉬고 싶은 거야. 그 순간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석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소리 지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석이 네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거 아냐? 돈. 너는 돈밖에 모르잖아?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나는 우석이 내 어머니 아니야.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저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돈 있는 장모일 뿐이죠. 근데 그 돈마저 이제 없잖아요? 여보, 왜? 사실이잖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돈도 없으면 어머니는 그냥 짐이에요. 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지가 남편을 밀쳤습니다. 여보,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뭐가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그때 민준이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왜 울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에도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할머니가 살아있어서 미안해. 엄마! 은지가 소리쳤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은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 엄마!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우는구나. 저는 서랍에서 순자 언니가 준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노인법률상담센터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제 집을 지었는데 딸이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들어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르신, 집이 어르신 명의시죠? 그럼 어르신이 원치 않으시면 누구도 어르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르신이 원하시면 그분들을 내보내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네. 어르신의 재산이고 어르신의 집입니다. 법적으로 어르신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 혼자 남으면 나는 또 외로울 텐데.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고 저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외로움을 선택할지, 모욕을 선택할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모욕당하며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상담소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노인법률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젊은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박정순입니다. 앉으세요,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앉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 후 홀로 지내던 일, 딸의 전화를 받고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일,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지은 일, 그리고 그 후 벌어진 모든 일들을.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들어줬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어르신의 법적 권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이 어르신 명의시죠? 네. 그럼 어르신이 집의 완전한 소유자예요. 어르신이 원하시면 다른 분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딸인데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어르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오히려 어르신을 학대하고 재산을 갈취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학대, 재산 갈취, 그 단어들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제가 겪은 일들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르신,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딸분 가족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것. 둘째, 집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어르신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시는 것. 집을 팔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집에 계속 사시면 딸분 가족과의 갈등이 계속될 거예요. 차라리 집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면 적어도 1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오피스텔을 사고도 생활비가 남을 것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집 매매를 진행하고 딸분 가족에게는 법적으로 퇴거 통지를 하겠습니다. 딸이 많이 놀랄 거예요. 어르신, 딸분이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 삶. 그래, 내 삶이 중요한 거야. 상담소를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이해해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간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진첩, 통장, 제 전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게 전부구나. 쓸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거실에서 쇼핑백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은지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 거야. 그리고 너희한테는 나가달라고 할 거야.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소리야? 미친 게 아니야. 이게 엄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엄마,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 우리 집도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질 수 없어. 은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족,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지야, 가족이 뭔지 알아?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는 엄마를 뭘로 봤니? 돈으로 봤잖아. 짐으로 봤잖아. 그건 어제 우석이가 한 말 기억나? 엄마가 짐이라고 했잖아. 너도 가만히 있었어. 그게 가족이니?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은지야,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소용없어. 너무 늦었어. 엄마, 제발. 은지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너희한테 짐 되지 않고,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 그때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 우석아, 저는 우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집 2주 안에 비워.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뭐라고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팔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나가. 지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이 집에 얼마나 공들였는데? 공들인 건
내 돈이었어. 너희는 그저 살았을 뿐이야. 우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늙어서 외롭게 죽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차라리 혼자 외롭게 죽는 게 너희한테 모욕당하며 사는 것보다 나아. 저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은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가야지. 순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며칠만 언니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럼 얼마든지. 무슨 일 있어? 응. 집을 나왔어.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잘했어, 정순아. 우리 집으로 와. 언니가 밥 해놓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 외로움, 절망. 이제 다 떠나보낼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은지와 우석이 제게 뭔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인지 해방감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7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 시작이 쓸쓸할지라도, 비록 앞날이 불확실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정순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순자 언니 집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노인정에 나가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이면 언니가 해준 소박한 밥을 먹으며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고 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어르신 좋은 가격에 나갔어요. 매수자가 급하게 찾던 집이라서요. 감사합니다. 딸분께는 퇴거 통지를 보냈고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해요. 은지가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 번 연락이 왔었어요. 어르신과 통화하고 싶다고.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역 근처의 조용한 동네, 15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7천만 원을 주고 샀으니 9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이면 검소하게 살면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순자 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순아 집 좋다. 햇볕도 잘 들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짐을 풀며 저는 웃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 제 공간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거실에 소파 하나, 침실에 침대 하나, 부엌에 작은 식탁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걷는 모습. 평화롭구나.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창가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은진의 집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웠던 그곳보다 혼자 있는 이곳이 더 평온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노인정에서 서예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늘 시간도 돈도 없어서 미뤄뒀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다정하게 가르쳐 주셨고 저는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평온. 제가 처음 쓴 글자였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편안하시군요. 글씨에 그게 보여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 나 지금 평온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서예 수업을 듣고 저녁엔 노인정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가끔 순자 언니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근처 찜질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은지.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엄마께,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하나도 안 좋아요. 엄마가 나가신 후 우리는 작은 투룸에 이사했어요. 전세금이 부족해서 대출도 받았어요. 여보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해요. 저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해요. 저도 이제 매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도 이렇게 아팠을까?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엄마, 민준이가 요즘 자주 물어봐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서연이는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이 그리워요. 하지만 제가 엄마를 찾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게 못되게 군 제가, 엄마를 돈으로만 본 제가 다시 엄마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엄마, 저는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길 바래요.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래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시길 바래요.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딸 은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은지야. 창밖을 보니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용서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은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며칠 뒤 저는 서예 시간에 또 다른 글자를 썼습니다. 가족.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가족이 그리우신가 봐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운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해요? 네.
가족이란 게 함께 산다고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때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은지에게. 은지야, 편지 잘 받았어. 엄마는 잘 지내. 너희가 힘들다니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힘든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은지야, 엄마는 너를 용서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니. 엄마도 그래.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진짜 가족으로 만나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으로. 민준이와 서연이한테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다고. 엄마도 너를 사랑해. 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다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고 싶어. 그게 나쁜 건 아니잖니? 건강해라, 은지야.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통에 넣을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외롭지만 자유로웠고 쓸쓸하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닌 박정순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박정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길이 평화로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자. 그것이 제가 70년 만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누군가를 위해 살되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 함께 살되 존중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